안녕하세요. 저는 고아입니다. 눈꺼풀을 채 뜨기도 전에 보육원으로 와서 20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살았습니다. 머리숱이 아주 풍성하고 유난히 피부가 하얀 할머니가 맡기고 갔다고 합니다. 말을 배우면서부터 또래에 비해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부모님에 대한 궁금증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정말 솔직한 분이셨는데 저를 보육원에 맡기고 간 사람이 할머니라고 하니 애초에 엄마 아빠 같은 건 없었다는 생각에 더 질문을 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질투도 시기도 많았던 사춘기 시절에는 그래도 나는 바구니에 버려진 게 아니라 할머니라는 가족은 있었구나.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귀여운 생각이에요. 저는 고아였지만 긍정적인 편이었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던지라 선생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래들에게 인기도 많았어요. 보육원 생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감 들지 않게 사랑해주고 보살펴준 보육원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계셨거든요. 어쩌면 그때가 낙원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에서도 보살핌이 필요한 불쌍한 고아라는 위치였던 만큼 저는 철저하게 보육원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저를 설명하기 위해선 이 두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고아였지만 매주 주말이면 찾아오는 아줌마와 오빠가 있었어요. 자원봉사자 아줌마와 그 아들인데요. 오빠는 저보다 5살 위로 휠체어를 타는 하체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잘 놀아주었고 아줌마도 잘해줘서 제겐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보육원 친구들은 아줌마를 제 친엄마라고 생각할 정도였고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었죠. 집이 잘 사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물을 사온 적은 없었지만 누군가 매주 나를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책에서 봤던 키다리 아저씨가 있는 기분이었어요. 비록 친부모에게 버려졌지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건 신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10년 정도 그 사람들이 찾아왔으니 심적으론 가족 같았죠. 그리고 19 겨울, 성인이 되어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 제가 막막해하고 있을 때 아줌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저를 찾아와주고 챙겨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세지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정중히 거절하자 아줌마는 취업을 하기 전까진 갈 곳도 없지 않느냐며 보증금을 모으고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만 살라고 하더군요. 정말 감사했어요. 장애를 가진 오빠와 아줌마의 살림살이도 썩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돈을 벌어 그 따뜻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아줌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와 오빠의 집으로 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소지만 들고 찾아갔는데 집은 신림동 산꼭대기에 있는 다세대 빌라 반지하였어요. 처음엔 너무 높아서 이런 곳에 어떻게 건물을 지었을까 신기할 정도로 제겐 신세계였죠. 그 동네를 처음 마주했을 때 가난의 냄새보다는 내가 세상에 나왔다는 생각에 더 설렜던 것 같아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오르막길 시멘트에 보육원 원장님 이맛살처럼 그어놓은 홈까지 신기했으니까요. 먼지를 탁탁 털며 대문을 들어서면서 또 그들을 다시 마주했을 때도 모든 게 좋았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더 작았어요. 대문을 열고 오른쪽으로 깊게 들어가서 한 칸 더 내려가면 보이는 찻집이었는데 반투명 유리로 된 철문을 열면 바로 낮은 싱크대와 작은 밥상이 보였어요. 화장실은 바닥에서 30cm 위에 있었고 그 화장실을 들어서면 변기는 더 위에 있었어요. 저는 집안 구조가 높낮이가 다 다른 것이 신기해서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은 방은 오빠 방, 조금 더 큰 방은 아줌마 방이라고 했습니다. 아줌마, 집이 되게 귀여워요. 동화 속에 나오는 왠지 모험심을 부르는 집 같아요.
귀엽다고? 건물은 산꼭대기에 있는데 집은 대문을 반바퀴 돌아야 나오고 또 한 칸 내려가는데 화장실은 또 위에 있고 변기는 더 위에 있고 신기해요. 너는 이게 정말 귀엽냐? 그냥 신기해서요. 저는 어디 방을 쓰면 돼요? 방은 무슨 방? 저기 작은 방 같이 쓰면 돼. 작은 방이면 오빠 누워있는 저 방이요? 그래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저희 원장님이 맨날 하던 말이 있는데 저 그냥 아줌마 방이 더 크니까 아줌마랑 이 방에서 지내면 안 될까요? 아이고, 애들은 애들끼리 지내면 되지. 원래 어른방 애들방 따로 있잖아. 무슨 말이 많아. 들어와서 살게 해줬으면 아무 방이나 등 붙이고 잘 수 있기만 하면 되지. 얘는 참 까다로워 옛날부터. 알겠어요. 아줌마는 보육원에서 볼 때와는 사뭇 달랐어요. 뭔가 고압적인 말투에 살짝 쫄은 저는 오빠와 작은 방을 같이 쓰는 게 좀 불편했지만 아줌마가 그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오빠와 함께 방을 쓰게 됐습니다. 오빠, 잘 부탁해.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을 거야. 조금 불편해도 참아줘. 그리고 나한테 부탁할 일 있으면 나한테 해. 언제든지 내가 도와줄게. 그래, 고맙다. 너도 편하게 생활해. 이후 저는 아줌마네 집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공단에 취업을 했습니다. 지옥철을 타고 오다니는 길은 힘들었지만 서울 하늘 아래서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다니는 공장 친구들 중에는 저처럼 고아도 많았고 고아가 아니더라도 집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첫 월급을 타던 날 저는 아줌마에겐 예쁜 속옷을, 오빠에겐 베스트셀러라는 책을 선물했어요. 그런데 얘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이런 걸 산다고 쓰면 어째? 아니에요. 제가 지금껏 받은 것만 있고 드린 게 없어서 늘 죄송했어요. 이렇게 서울 하늘 아래 번듯한 집에서 살게 해주시는데 이런 건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어요. 아니다, 됐다. 이런 속옷 나한텐 어울리지도 않아. 바꿀 수 있으면 돈으로 바꿔와. 네? 니네 오빠도 마찬가지다. 제가 걷지 못한다고 해서 앉아서 책이나 읽고 있겠어? 아줌마 생각엔 너 이렇게 돈 쓰다가는 늘 이 생활이야. 너 우리 집에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돈 모아서 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기는 하죠. 아줌마가 돈 모아줄게. 이번 달부터 그냥 딱 70%씩 저금해. 돈을 모아주신다고요? 너랑 나랑 본 세월이 얼마야. 은행 한번 안 가본 네가 갖고 있으면 그냥 다 순식간에 없어진다. 차곡차곡 모아서 너 보증금 정도 마련하면 독립하면 돼. 아줌마,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책이랑 속옷은 환불해와. 알았지? 그날부터 저는 매달 월급의 70%에 해당하는 돈을 아줌마에게 드렸어요. 다들 위험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10여 년을 저를 위해 봉사활동을 와주셨던 아줌마를 믿었습니다. 또 당시 저는 아줌마에게 집세도 생활비도 드리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 저금할 돈을 드리는 것과 별개로 월세 개념의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극구 만류하셨죠. 그렇게 6개월 정도 흘렀을까요? 저는 보육원을 나와 성인으로서의 삶에 어느 정도 적응해 나가고 있었고 친구도 사귀고 별일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야근을 하고 늦은 퇴근을 했었죠. 어두컴컴한 산동네 비탈길을 겨우 올라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아줌마, 오빠? 밤에 무슨 문을 열어두셨어요? 어디 계세요?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아니, 무슨 일이에요? 더듬거리면서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는데 집은 아수라장이 돼 있었어요. 없는 살림이 다 쏟아져 나와 있고 아줌마는 내동댕이 쳐진 듯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줌마? 너희 오빠 먼저 찾아봐. 저 방에. 아줌마 말에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빠 방에 없는데요? 일단 무슨 일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너한테 말을 못했는데 우리가 빚쟁이가 있어. 빚쟁이 놈이 웬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다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야. 네 오빠가 걱정이다. 성취하는 몸으로 깡패놈들이랑 실랑이를 벌였는데 내가 정신을 놓고 쓰러졌지 뭐냐. 이놈들이 네 오빠를 어디 데리고 가서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냐. 그러면 나 못 산다. 니네 오빠 죽으면 나 못 살아. 어떡하냐, 진수가.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끼익 소리와 함께 오빠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색이 어디 뒹군 것처럼 옷이 너덜너덜하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어디에 있었어? 너 퇴근길일 것 같아서. 깡패놈들이 너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집 앞으로 미리 나가 있으려고 하다가 밤눈이 어두워서 넘어졌어. 아이고, 그 와중에 무슨 나를 챙겨. 어디 안 다쳤어? 어차피 멀리 나가지도 못하는데 뭐. 집 앞에서 그랬으니 더 안심하지. 그런데 왜 내가 오빠를 못 봤지? 어떡해 정말. 가로등이 반이 나간 것처럼 어두침침하더라. 전봇대 옆에 움푹 파인 곳에서 나자빠져 있어서 너가 못 봤을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저는 그날 밤새 울었어요. 오빠와 아줌마가 그렇게 형편이 힘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를 보러 봉사활동까지 다녔다는 게 더 마음이 아프고 감사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아줌마에게 일단 빚부터 갚자며 매달 월급의 80% 이상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빚이 많더라고요. 당시 2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도 끝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젊어서 그렇게 긍정적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께 이 얘기를 하면서도 차라리 여기까지가 끝이었다면, 그랬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 저는 오빠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오빠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몸도 성치 않는 사람이 저를 위해 그랬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죠. 하지만 오빠를 이성적으로 좋아한 적은 없었어요. 어쩔 때는 그냥 친오빠처럼 편하기도 했지만 그게 다였죠. 그런데 어느 날 깊은 잠을 자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오빠가 제 위에 있는 겁니다. 헛것을 잘못 본 줄 알고 화들짝 놀라 오빠를 밀쳐냈는데 제 비명소리에 옆방에서 건너온 아줌마가 불을 켰고 오빠와 저의 모습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제게 일어난 거죠. 미수에 그쳤지만 너무 끔찍했습니다. 바들바들 떨며 울음을 터뜨린 제게 아줌마가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서 오히려 저를 원망하듯이 말했어요. 성취하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냐고요. 아무 일도 없었고 내가 피해자 아니냐고 소리쳤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뺨이라는 걸 맞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아무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잠만 자놓고 어떻게 아냐면서 그동안 오빠가 너를 위해 얼마나 잘했냐는 등 오만 얘기를 다 하면서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때 오빠의 표정이 더 소름 끼쳤죠. 바지도 입지 않은 채
희죽대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의 아내가 됐습니다. 이제 남편과 시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20살, 끔찍했던 제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시모는 그때부터 완전히 돌변했어요. 모든 살림은 제가 다 해야 했고 시모의 요구로 무리해서 야근까지 해야 했죠. 너한테 투자한 내 10수년 이렇게라도 네가 갚아야 하지 않겠어? 아까워? 짐승도 은혜는 안다고 했다. 천혜고아를 며느리로 들여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데 너도 성의를 보여야지. 이제 20살인 애가 뭐가 힘들다는 거야. 너 없을 땐 또 내가 알아서 밥도 해먹잖아. 어머니, 아무리 제가 어려도 이렇게 일을 하면 감당이 안 돼요. 집도 너무 멀어서 다니기도 힘든데 밤차 끊길까봐 숨이 넘어가게 뛰어요. 그럼 우리 빚은 어쩌라고? 너 먹고 자고 한 게 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야? 빚을 갚아야 우리가 살지. 그래서 제가 빚 갚아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최저 경비만 떼고 다 드리는데 하시던 일까지 그만두시면 어떡해요. 새 식구 생활도 하고 저축도 해야 되는데 빚으로 다 나가고 저는 밥도 거의 못 먹고 다녀요. 속 뒤집어지는 소리 한다. 너 내가 몇 살인지 알아? 이 산꼭대기에 살면서 내가 나가다가 다리라도 헛디뎌서 우리 아들 꼴 나면 네가 감당이나 할 수 있겠어? 감당하면 내가 일타니마. 시모는 제가 며느리가 되자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집에 눌러앉았고 스스로 밥도 차려 먹지 않았어요. 출근 전 밥을 차려놓고 나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굶었다며 온갖 욕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거의 3시간 자고 매일같이 일을 했습니다. 요즘도 TV에 현대판 노예라는 말이 나오던데 그게 딱 저의 20대 같아요. 더 이상했던 건 빚을 갚는다던 시모가 일도 하지 않고 동네 노름판이나 오다녔고 치렁치렁 금덩어리를 목과 팔에 차고 다녔죠. 저는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지만 언젠가부터 말수가 완전히 줄었고 나중에는 시모가 그렇게 하고 다니든 말든 물어볼 힘도 의지도 생기지 않았어요. 노예로 사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나 봐요. 언젠가부터 금덩이를 하고 놀러다니는 시모가 그냥 주인처럼,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의문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시모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변한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밤마다 저를 보채 성욕을 채우려 들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였지만 성욕은 넘쳐났어요. 일부 성기능도 살아있었는데 본인이 원하는 욕구를 채울 수는 없었죠. 그러니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본들 그의 신체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성욕을 풀지 못한 화풀이를 제게 다 쏟아냈고 두들겨 맞기까지 했어요. 저는 대응을 할 수도 있었지만 장애를 가진 남편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죠. 그렇게 몇 년을 가장 노릇을 하며 식모 혹은 성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다니던 공장은 그만뒀어요. 시모가 남편 수발 들고 밥 차리고 하려면 멀리 다니지 말라고 해서 동네 식당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시모가 소개해준 자리였죠. 그런데 제가 모르던 진실이 또 있더군요. 동네에서 꽤 큰 식당이었는데 남편의 형, 그러니까 시모의 장남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한 적도 없고 장남이 집에 온 적도 없어서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진수가 아주버님 가게라고 대충 하면 안 된다. 내 얼굴도 있으니. 어머니,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렇게 큰 식당을 하고 근처에 사시는데 어떻게 한 번을 온 적이 없는 거예요? 뭘 물어? 너는 질문을 하면 안 돼. 그리고 큰 식당을 하든 작은 식당을 하든 우리한테 도움 주려고 너를 쓴다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냥 너는 고마운 사람이다. 우리 아주버님은 최고다. 하면서 일반하면 돼. 네,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은 더했어요. 그냥 삼겹살집인데 제게 술 서빙을 시키면서 손님들 비위를 맞추기를 바라더라고요. 20대 어린 여자애한테 5, 60대 아저씨들 술을 따르게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선을 넘는 손님들도 많았죠. 슬쩍 제 바지 뒷주머니에 팁을 꽂아준다면서 엉덩이에 손을 대는가 하면 성적인 농담도 서슴지 않았어요. 언젠가부터는 아주버님이 제게 옷을 사주더라고요. 무슨 옷이냐고 물었더니 홀서빙을 하는데 행색이 너무 아줌마 같다는 거예요. 식당 홀서빙을 하는데 아줌마면 어떻고 할머니면 어떤가 싶었는데 그래도 선물이라 생각하고 열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짧은 치마에 딱 붙는 쫄티였어요. 이걸 입으라고요? 일하는데 방해될 것 같아서요. 왜 어때? 네 나이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좀 꾸미고 살아야지. 사람이 풀이 팍 죽어서는 오는 손님도 나가겠다. 네 돈으로 안 사고 내가 사주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무슨 말이 많아, 어? 그래도 이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늘어나는 옷이라 일에 아무런 지장 없어. 너 자꾸 말대꾸하면 너희 시엄마한테 이른다? 그래도 돼? 당시에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행색은 아줌마 같았어요. 옷을 살 돈도 없고 가는 곳은 식당과 집밖에 없어서 시모가 입던 옷을 얻어 입었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의 호의가 저를 생각하는 호의가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았습니다. 물론 아주버님 말처럼 그 정도 옷은 제 나이 또래들이 쉽게 입는 옷들이었지만 저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고요. 안 그래도 치근덕대는 나이 많은 손님들 때문에 힘든데 그렇게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아예 먹잇감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입내 안 입내로 더 시달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너무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옛날에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네가 이런 옷도 다 입고 신기하다 야. 그래도 결혼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 너 일 그만둘 때는 갑자기 웬 결혼인가 했는데. 뭐 그렇지. 반갑다. 오랜만에. 그런데 무슨 일이야? 너 그렇게 말하면 섭해. 너는 연락이 너무 없으니까 얼굴이나 보러 왔지. 고마워. 그런데 너 옷 스타일만 변한 게 아니라 말하는 것도 변한 것 같네. 왜 이렇게 주눅이 들었냐? 너야말로 무슨 일 있어? 사실 나 아니야. 왜 말해봐. 나 그때 되게 우울하고 바보같이 살았을 때 너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됐는데. 늘 밝고 긍정적이어서. 사실 나 요즘 전문대도 다니고 있어. 내 삶이 조금 핀 것 같아서 그때 너한테 좋은 에너지 받은 게 생각나서 고맙고 뭐 이런 소식도 전하고 싶어서 찾아온 건데. 너 뭔 일 있구나? 대학교 다닌다고? 정말 잘 됐다. 부럽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정말 그때 공장 처음 다닐 때는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랑 꿈을 꿀 수 있어서 좋았는데 나도 그런 꿈이 있었는데 네가 실천했구나. 아까 거기 식당 말이야. 아는 사람이 하는 곳이야? 응. 아주버님. 아주버님? 네 남편이 왜 형이 있었어? 응. 그렇대. 넌 몰랐던 거야? 미정아. 사실 나 너무 힘들어. 말해봐. 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저는 그날 오랜만에 찾아온 공장을 함께 다니던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빨리 집에서 나오고 안 되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그런데 그때 아주버님이 멀리서 저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일하는 시간에 나와서 여기서 뭐해?
여길 어떻게... 친구가 와서요. 아직 오픈 전이라 잠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아주버님이 꺼낸 핸드폰에 저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친구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아주버님 폰에 녹음돼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게 도청기라도 단 건지 어디 첩자라도 붙인 건지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이년 봐라.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다 해줬더니 어딜 튀려고 수작질이야. 수작질이긴. 내가 눈이 4개인 사람이야. 왜 이래? 어? 그런 게 아니라 친구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여기 녹음이 된 거예요? 아직도 모르네. 이 바보 같은 게. 암튼 너 따라와. 친구랑 인사 좀 할게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 무슨 소리야? 나 너희 아주버님이랑 만나잖아. 뭐라고? 귀가 안 들리냐? 미정이가 내 여자친구야. 이 붕삼아. 두 사람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날 왜 찾아온 거야 그럼? 널 찾아온 게 아니라 내 남자친구를 찾아온 거지. 그런 김에 남자친구 부탁받고 너 맘도 떠본 거고. 나는 네가 맘 잡고 사는 줄 알았지.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아주버님이 무슨 부탁을 하신 건데요? 네가 우리 집 돈을 다 들고 튈 수도 있으니 네 생각이 어떤지 좀 물어보라고 했다. 왜? 돈 안 들고 가면 그냥 보내주실 거였어요? 그냥 포기해. 나랑 같이 동서 사이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내가 왜? 그리고 네 나이가 몇인데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사람을 만나. 그러자 친구는 제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안준뱅이 남편보단 낫지. 내가 위너야, 이제.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왜 그래? 나한테 갑자기. 공장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아주버님과 연인 사이라는 것도 황당한데 이 친구가 저한테 대체 왜 이러는지 더 황당했어요. 알고 보니 똑같은 고아인데 늘 긍정적이고 밝은 제가 그냥 보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를 해주던 것도 오히려 속을 긁었다고 하더군요. 이후 친구는 식당에 자주 놀러와서 손이동소 노릇을 하며 저를 괴롭혔고 공장 시절 제게 느꼈던 열등감들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육원 시절엔 통통한 편이었지만 10kg 이상이 빠져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고된 아주버님의 식당 일에 공장 동기의 괴롭힘, 점점 술주정뱅이가 돼가는 남편과 사치스러운 시무까지 완전한 노예로서의 삶에 무기력해지며 감정 자체가 사라질 때쯤 길가에 흩날리는 전단지 하나를 보고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도 안 된 애를 안고 있는 아주 어린 엄마. 이 사진 한 장으로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어린애를 어떻게 잃어버린 걸까? 이런 신락 같은 기적을 바라며 전단지를 만들었을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지 속 젊은 엄마를 보며 저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해도 손 놓고 살아가지는 않겠다.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기는 말입니다. 우연히 본 종이 쪼가리가 왜 그런 생각을 들게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덕분에 저는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시모와 아주버님이 심어놓은 첩자들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고 그런 날이면 그 3인의 악마들에게 모진 괴롭힘과 손찌검까지 당해야 했죠. 경찰에 왜 전화 한번 걸지 못했냐고요? 화장실에 숨어 전화도 걸어봤어요. 그런데 경찰이 출동을 해도 구박을 받는다는 게 주관적인 거라 그들이 해줄 게 없었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가족에다 동네에서도 평판이 나쁘지 않았기에 저만 이상한 애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러기를 또 1년. 늦은 밤 집 앞에서 아주버님과 친구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어머님 끝발이 장난 아니네. 평생 고생만 하셨다면서 어떻게 파출소 소장이 뒤를 봐주는 거야? 몰라도 돼, 넌. 왜? 혹시 그 소장님이랑 어머님이랑 애인 사이라도 되는 거야? 에헤이, 아기는 몰라도 된다. 대박. 그러면 내가 파출소장 시아버님이 생기는 거야? 대박, 대박, 대박.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절대 비밀이야. 그리고 무슨 시아버님이야, 시아버님이긴. 영감탱이랑 연애 좀 하고 식당이나 무탈하게 잘 좀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지. 왜 사람 이름 모르는 법이랬어. 그런데 우린 언제 결혼해? 나 빨리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아파트 언제 입주한댔지? 너는 다 좋은데 성급한 게 늘 문제야. 아기는 얼른 집에 가서 고 주무세요. 두 사람의 대화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시모가 그 얼굴에 무슨 능력인지 동네에서 오래 해먹은 파출소 소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건데 역겨워서 토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들은 제 노동력으로 등 따시게 배를 채우고 아파트까지 사고 저렇게 나이 불문 연애질까지 하는데 저는 낮에는 일, 밤에는 성질 더러운 술주정뱅이 남편까지. 살아도 산 게 아닌 삶이었습니다. 저는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는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몇 번을 병원에 실려갔지만 용케도 목숨줄은 붙어 있었고 그런 일이 동네에 소문까지 나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정신이 이상한 애로 낙인 찍혀갔어요.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은 고아 출신의 은혜도 모르는 게다가 정신까지 이상한 애로 보는 듯 했어요. 그 3인의 악마들은 제가 정말 죽을까봐 걱정이 되긴 했나 봐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시키고 강제로 영양주입을 했어요. 수액도 마치고 영양식도 강제로 먹게 했죠. 그렇게 제 나이 29살이 됐습니다.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 아주버님은 제 친구랑 결혼을 하진 않았어요. 새로운 어린애를 꿰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녔죠. 한 번은 식당 주방에서 꼴 사나운 짓을 하다가 제가 목격한 적도 있는데 그 이후로 제게 이상한 농담을 건네곤 했어요. 좋았어? 뭐가요? 어젯밤에 봤잖아. 실수예요. 아니, 물건을 두고 온 게 있어서 급히 가지러 오다가. 아니, 네 실수가 아니라 내 실수야. 네. 암튼 조심할게요. 내 잘못이라니까. 그런데 너는 이렇게 순종적인 게 원래부터 그랬던 거야? 여튼 너도 이제 곧 30인데 몸이 근질근질하지? 네? 경태가 성질도 더러운데 밤에 그렇게 괴롭힌다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암튼 또 그런 일 안 생기게 내가 조심할게. 너도 너무 심심하면 참전해도 되고. 무슨 소리세요? 아유, 실수다 실수. 장난. 경태한테 이러면 안 돼. 이젠 하다하다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성희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범죄자나 미친 사람이 된다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툭 하면 실없이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크게 웃기도 하고 안 먹던 음식도 개걸스럽게 입이 찢어지도록 먹었어요. 심지어 손님상 앞에 마주 앉아 음식을 먹는 등 기이한 행동들을 계속했습니다. 당황한 아주버님은 저를 잡아채서 주방에서 혼을 냈지만 그런 일이 잦아질수록 있던 손님들도 나가기 일쑤였어요.
본격적으로 제가 미쳤다고 소문이 나자 손님이 평소에 오던 수준에서 반도 안 됐습니다. 젊은 미친 여자가 서빙을 보는 식당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아주버님은 발만 동동거렸죠. 손찌검을 해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됐으니까요. 손님들 앞에서 혼낼 수도 없고 졸졸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서도 저를 자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한다고 생각했고 5년을 넘게 무료로 오픈해서 마감까지 일하던 제가 아까웠을 테니까요. 결국 시모와 아주버님은 저를 정신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서도 미친 사람인 척했습니다. 안 돼도 이 병원에서 다시 나가면 그 지옥 생활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모와 아주버님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를 한없이 테스트하는 듯 했어요. 제가 미쳤다는 걸 믿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급기야 다 필요 없다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집에서 케어하겠다고 저를 데려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이대로 그 집에서 들어가서 노예로 사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정신병원에 왔는데도 정신병원의 공기마저 자유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환자복에서 옷을 갈아입겠다고 그들이 병원의 카페에 가 있을 때 쏜살같이 도망쳤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뒤도 안 보고 뛰다가 숨다가를 반복하다 맨발로 한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멀리 남편과 시모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병원 바지를 입고 맨발로 있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망치긴 했지만 정신병원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오히려 수배령이 내려진 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디서 웬 남자아이의 청아한 목소리가 마트에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봐봐. 실종 전단지에 있는 사람이야. 아유,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확실한 것도 아닌데. 조용! 아니. 마트 입구에 붙은 전단지 내가 자세히 봤단 말이야. AI로 현장 얼굴까지 구현했다고 해서 너무 신기해서 봤는데 저기 저 아줌마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 전단지에서 본 아줌마야. 뭐라고? 무슨 소린지. 순간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고 어떤 젊은 남자가 마트 입구에 붙은 실종아동 찾기 전단지를 떼서 가져왔어요.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이 저와 전단지 속 인물을 비교하며 보기 시작했죠. 인파를 헤집고 시모와 아주버님이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는 그대로 오줌을 쌌어요. 이후 기절을 했다는 건 나중에 들었죠. 어떻게 됐냐고요? 다행히 제가 눈뜬 곳은 지옥 시댁도 아니고 정신병원도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니 난생 처음 보는 집이었어요. 벽이며 바닥이며 조명이며 온통 봄 햇살을 가득 발라놓은 듯한 색깔의 집이었는데 이곳이 천국인가 지옥인가 했던 것 같아요. 눈 뜨셨네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누구세요? 여기는 어딘가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살아계시죠. 저도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일단 숨 좀 고르세요. 네, 누구신지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분의 비서예요. 꼭 천국에 있을 법한 천사같이 생긴 젊은 남자는 제게 웬 명함을 하나 건네며 말을 이어갔어요. 지창원 씨, 제가 모시는 분이시고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당신의 친아버지세요. 네?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고아예요. 어제 마트에서 웬 꼬마가 전단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건 기억나시죠? 아, 네. 이게 그 전단지입니다. 실종 전단지.
여기 옆에 있는 돌베기 사진이 아가씨 어렸을 때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현재 저희가 미국의 의뢰에서 만든 최신 AI 기술로 복구한 성인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아가씨와 동일 인물 맞죠? 남자는 제게 거울을 건넸습니다. 제 얼굴을 제가 모를 리는 없지만 한번 비교해보라는 의도 같았죠. 정말 똑같았어요. 이건 또 다른 사기 수법인가 의심도 들었습니다. 10여 년을 알고 지낸 키다리 아저씨 같던 아줌마도 오빠도 저를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했으니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된 거죠? 어제 마트에서 그대로 쓰러지시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이 아가씨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마침 제가 그 동네에 살아서 마트에 들렀던 상황이었어요. 저희 회장님이 찾던 따님을 눈앞에서 본 것도 신기한데 그렇게 놓칠 수 없었죠. 앞뒤 생각 안 하고 저도 달려들어서 저희가 찾는 사람이 확실하다고 했고요. 보아하니 그들은 아가씨를 걱정하는 것보다 분노에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돈 털어서 주고 명함도 건넸더니 데려가라고 하더군요. 아,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역시 뭔가 나쁜 쪽으로 엮여있던 사람들인가 봐요? 진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맞나요? 네, 사연이 긴 것 같은데 일단 쉬세요. 지금 맡고 있는 건 수액이에요. 그리고 회장님, 아니, 아버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오고 계세요. 오늘 저녁에나 보실 수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푹 쉬시고 무슨 일 생기면 여기 호출기 누르세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네? 여긴 안전해요. 여긴 안전하니까 괜찮아요. 저는 남자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말에 모든 긴장이 다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가 수면제라도 탄 듯 10년간 쌓인 잠에 깊이 빠져들었죠.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천국으로 보이는 구름이 가득한 나라에서 노는 꿈도 꿨어요. 눈을 떠보니 밤이 돼 있었어요. 제 앞에는 처음 보는 중년의 남자와 기품 있는 백발의 할머니, 그리고 비설하던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제가 눈을 뜨자 울음을 터뜨렸고 할머니도 주저앉아 곡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내가 네 아빠야, 수아야. 내 딸 수아. 30년이 지났어야 만나다니. 내 딸.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어디에 있다가 이제야. 미안하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다. 이 못된 할머니를 어찌 용서하겠니? 그래도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아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할미 잘못이다. 제 친아버지와 친할머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분이 지창원 씨, 땡땡 스프렉스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친할머니시고요. 장하옥 여사님이십니다. 제 이름이 수아라고요? 그래, 네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 이름은 수아라고 짓자고 순수할 수에 예쁘라를 써서 세상 풍파에도 순수한 마음을 잊지 않고 예쁘게 자라라는 뜻에서 그랬다는데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모든 게 아빠 탓이다. 알고 보니 제 친아버지는 대학교 때 봉사활동을 하다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부자였던 친부의 집에서는 장애인 엄마와의 교제를 극구 반대했지만 몰래 만남을 이어갔다고 해요. 그렇게 친모가 임신을 했고 친부는 집에 알렸지만 끝까지 반대했다고 합니다. 친부는 집을 나왔고
결국 동거를 하며 막노동을 하며 살아갔는데 일하러 나간 사이 친모가 저를 낳다가 죽었다고 해요. 워낙 몸이 약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요. 친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갔는데 아직 어린 아들의 미래를 위해 할머니가 몰래 저를 보육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때 친부의 나이 24이었다고 하니까요. 할머니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또 다 이해하기엔 제 인생이 너무 버거웠다는 생각도 스치고 웬 할머니가 저를 보육원에 맡기고 갔다고 해서 엄마 아빠는 애초에 없었구나 생각했는데 그 비밀은 다 풀렸네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닌 할머니가 나를 너무 갑작스럽게 진짜 가족을 마주했지만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비서라는 남자에게 들으니 할머니가 지금 안말기 시한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친부에게 털어놨고 제가 보육원과의 연락이 끊긴 10년이 돼서 찾을 길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보육원에 크게 불이 나서 제 기록도 사진도 다 사라졌다고 하고요. 아기 때 얼굴을 복구했는데 정말 똑같았대요. 저는 그렇게 진짜 가족의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너무 커서 꽤 오랜 시간 재활을 받았고요. 친부와 할머니는 시댁을 성착취, 노동착취, 감금 등으로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면서 흥분했죠. 특히 20살 어린 나이에 마음에도 없는 장애인 남편과 결혼까지 했으니 부모 입장에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아빠는 한편으론 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은 어렵지 않은데 세상에 혹시 알려질까 걱정하셨어요. 이제 30인 딸의 인생이 영원히 노예라는 낙인으로 발목 잡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이혼도 아직 못한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해야지 했던 마음도 싹 지우게 만들더군요. 3인의 악인들이 염치없게도 친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비서님이 준 명함을 보고 제 원래 가족이 부자란 걸 알았던 거죠. 돈이라도 더 뜯어내려고요. 끝까지 악마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따님을 어떻게 키웠는지 말도 못해요. 코찔찔이 때부터 보육원에 가서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그러다 20살 돼서 갈 곳 없는 애를 데려다 무상으로 또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저희 덕에 취업도 빨리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신 부여잡고 사는 거랍니다. 아유 정말 아니면 벌써 어떻게 됐을 거예요. 보육원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 나오면 얼마나 험한가요. 제정신으로 못 살고 나쁜 길로 빠지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아주. 저희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기 제 동생도 몸이 성치 않지만 재수 씨를 정말 사랑해줬고요. 한 번은 재수 씨가 폭력배들한테 시비가 걸린 일이 있었는데 이 몸으로 대응하다가 크게 다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재수 씨가 조금 집중력이 딸리고 그거 있잖아요. TV에 많이 나오는 성인 ADHD? 그거라서 나중에는 공장도 못 다니고 제 사업체에 취직도 시켜줬거든요. 그래도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친아버지를 만난 건 다행이지만 저희로선 가족을 잃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저희와 계속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연히 여기 남편도 있는데요. 여보세요. 말 다 끝나셨나요? 아직 더 남긴 했는데. 김 비서, 장 변호사 도착해 있지? 네, 회장님. 벌써 와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한테 설명 들으세요. 말도 섞기 싫습니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 같으니. 내 딸이 당한 걸 생각하면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젓갈로 만들어 물고기 밥을 줘도 모자랄 판인데 참는 거야. 그래서 그 3인의 악인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혼인무효소송도 성립돼서 이혼도 하게 됐고 그들은 남편은 3년, 아주버님은 5년,
시어머니는 10년의 검찰 구형을 받았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항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당한 세월을 생각하면 100년도 모자랍니다. 저는 여전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늦게나마 아버지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도 시작했고 취미생활이라는 것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저를 그 악마 소굴에서 꺼내준 은인이죠. 비선인과 좋은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 행복이 또 사라질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제 모습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밝고 긍정적이던 제 원래 모습으로요. 앞으로는 이 세상에 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지 마세요. 아우, 시간 딱 맞춰서 왔네. 큰엄마, 그럼 지각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윤서가 일찍 일어나서 큰엄마 지각 안 했어. 다행이다. 그쵸? 그래. 그런데 윤서야, 지금부터 큰엄마 면접 시험 볼 건데 윤서 큰엄마 옆에서 조용히 있을 수 있지? 면접 시험? 그게 뭔데요, 큰엄마?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높은 분들이 큰엄마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럼 큰엄마가 정답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합격하려면 큰엄마가 정답을 얘기해야 하지. 우와, 힘들겠다. 그러니까 윤서, 큰엄마 답이 빨리 생각이 잘 날 수 있도록 조용히 해줄 수 있지? 네. 아우, 우리 윤서 대답도 잘하네. 대신 큰엄마가 집에 갈 때 윤서 좋아하는 거 사줄게. 괜찮아요. 엄마가 큰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윤서 대답에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벌써부터 저 어린 게 제 눈치를 보나 싶더라고요. 우리 윤서, 엄마 부탁대로 큰엄마 말을 얼마나 잘 듣는데? 그리고 윤서 하고 싶은 거나 좋아하는 건 언제든 큰엄마한테 얘기해도 돼. 네. 아까와는 달리 어쩐지 윤서 대답이 힘이 없게 들렸습니다. 아마도 엄마 얘기가 나와서겠죠. 김소연 씨? 김소연 씨 어디 계세요? 아, 네, 전데요.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제멋대로 가지치기 하려는 생각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윤서 손을 잡고 말이죠. 어? 아, 이 아이도 같이 들어가시게요? 아, 네. 제 조카인데 봐줄 사람이 없어서 같이 왔습니다. 옆에 조용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같이 면접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좀. 직원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럼 제가 잠시 데리고 있을게요. 직원은 윤서를 잠시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윤서가 낯선 사람을 아직 두려워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거든요. 옆에 가만히 앉아만 있을게요.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또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그럼 잠시만요. 잠시 기다리라면서 면접 시험장으로 들어가더군요. 심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모양이었습니다. 네, 면접관 분들이 양해해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들어가시죠, 김소연 씨. 면접 장소로 들어가니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어야 할 의자 옆에 또 다른 의자 하나가 준비돼 있었어요. 윤서를 위한 배려 같았습니다. 따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조카입니다. 시동생 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조카를 면접 시험에 데리고 오시게 된 겁니까? 서방님 부부한테 사고가 생겨서 조카를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집에 두고 오자니 아직 어리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를 데리고 면접장에 들어가니 면접관들은 그 이유가 아무래도 궁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윤서가 옆에 있었던 탓에 시동생 부부가 사고로 죽었다는 얘긴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면접관들이 더 캐묻지는 않더군요. 면접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일이라 업무에 대한 대답도 수월했습니다. 네, 김소연 씨. 수고하셨습니다. 2명의 면접관이 주로 질문을 했고요. 나이 들어 보이는 한 분은 거의 질문이 없었습니다. 모든 질문을 마치고 수고했다는 인사에 일어서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말없이 앉아만 있던 나이 든 면접관이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윤서에게로 다가왔어요. 이건... 그 면접관은 윤서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윤서 목에 걸린 목걸이를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오자 윤서는 겁을 집어먹고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 무슨 일이신지. 저 목걸이. 아이 목에 걸린 목걸이. 어디서 났습니까? 네? 나이 든 면접관은 손까지 덜덜 떨면서 윤서 목에 걸린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목걸이 어디서 났나니까요? 목소리까지 떨더군요. 당황한 전 사실대로 얘기했죠. 아이 엄마, 그러니까 죽은 동서가 남긴 유품입니다. 유품이라고요? 동서가 남긴 유품이라는 말에 어르신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나머지 면접관과 직원들이 달려오고요. 순식간에 면접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직원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더군요. 괜찮아. 나 괜찮아. 다행히 사장님은 의식을 잃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직원들 부축을 받으면서 일어서셨습니다. 잠시 시간 되면 나하고 얘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은 제게 잠시 얘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필시 목걸이와 관련된 사연이 있겠구나 싶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사장실로 갔습니다. 죽은 동서가 남긴 유품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동서라는 분이 지금... 예상대로 사장님은 죽은 동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 짐작하시는 것처럼 동서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고였어요. 서방님과 한날 1시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저 아이가 죽은 동서의 딸이라는 거죠? 윤서는 사장실 밖 비서실에 두고 왔습니다. 조카가 좋아하는 사탕과 과자로 비서가 꾸시니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윤서라고 합니다. 서방님 부부 그렇게 되고 따로 맡아줄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 안 계셔서 저희가 맡았습니다. 동서 친정부모님이 안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동서 얘기론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컸다고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게요. 동서의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제 말에 사장님 눈빛이 순간 기대감으로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무슨 일 때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이유도 말 안 하고 내 얘기만 했네요. 조카 아이가 하고 있던 그 목걸이, 실은 제 아내가 딸에게 남긴 유품입니다. 네? 딸이 대학교 졸업쯤에 집을 나갔습니다. 벌써 10년이 다 됐는데 딸 행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걸이가 동서 유품이라는 말에 놀라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어디에선가 살아있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유품이라는 말을 갑자기 듣게 되니 그런 이유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뇨.
서방님 결혼식 때 사돈 어르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동서 친부 말입니다. 그래요? 혹시 친아버지가 아니란 얘긴 못 들으셨습니까? 네, 친부가 확실합니다. 사돈 어르신 몇 년 전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어하면서 제게 친부와의 추억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장님의 얼굴에 안도와 실망의 표정이 동시에 겹치더군요. 동서가 딸이 아니라는 실망감과 동시에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 목걸이가 왜 동서에게 있었던 건지 혹시 모르십니까? 글쎄요, 그것까진 제가... 괜찮다면 윤서라고 했습니까? 제가 윤서에게 직접 물어봐도 될까요? 그건 좀... 지금 윤서가 좀 예민한 상태라서요. 아빠 엄마를 갑자기 잃은 충격 때문인지 낯선 사람들한테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여기 같이 온 거고요. 그렇겠군요. 어른도 견디기 힘든 일인데 아이는 오죽하겠습니까?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가 좀 안정되면 제가 그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면접이었다 싶었습니다. 동서가 윤서에게 남긴 유품 때문에 소동 아닌 소동을 겪었죠. 윤서, 이모랑 재밌게 놀았어? 네, 재밌었어요, 큰엄마. 다행히 윤서는 비서와 잘 놀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우, 윤서 기특하네. 배고프지? 우리 윤서 좋아하는 돈가스 먹으러 갈까? 좋아요. 윤서와 전 돈가스를 맛있게 먹고 집으로 왔어요. 피곤했는지 집에 오자마자 윤서는 잠이 들었죠. 오늘 면접 어땠어? 퇴근 후 남편은 제게 면접을 잘 봤냐고 묻더군요. 면접? 물론 잘 봤지. 당신 파이팅이 넘치는데? 회사가 마음에 들었나 봐? 사장님 좋으신 분 같더라고. 뭐야? 면접 가서 사장 면담까지 하고 온 거야? 그 회사 좀 독특하다. 사장이 면접생들 면담까지 하고. 면접생들 전부는 아니고 나만. 뭐? 당신만 사장하고 면담을 했다고? 왜? 전 낮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남편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 윤서 목걸이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나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 그냥 동서 유품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재수 씨가 어떻게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그게 미스터리 아니겠어? 그렇네. 근데 당신 어때? 합격할 것 같아? 내 느낌으론 그럴 것 같긴 해. 면접관들 질문이 대부분 내가 이전에 했던 업무에 관련된 것들이었거든. 그래도 난 당신이 좀 더 있다가 재취업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야? 더 늦어지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진다고. 그리고 윤서 뒷바라지할 생각도 해야지. 앞으로 돈 들 일 많을걸?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더 미안해지네. 짐 하나 더 얹은 것 같아서. 당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윤서가 왜 짐이야. 안 그래도 윤서 한창 예민해 있는데 애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 절대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남편은 조카 윤서를 우리가 맡게 된 걸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날 서방님네는 동해안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던 중이었는데요. 음주운전 차량이 그대로 서방님 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동서는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하루를 버티지 못했어요. 남편과 제가 도착했을 때는 거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서의 유언이 윤서를 부탁한다는 거였습니다. 형님, 우리 윤서... 걱정 마, 동서. 윤서, 내가 잘 키울게.
윤서 잘 키우겠다는 제 대답에 동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스르르 눈을 감았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사고를 당했던 절박한 순간에도 동서는 온몸으로 딸을 감싸 지켰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윤서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을 뿐이었는데요. 그런 동서와의 약속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부부 외에는 딱히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엄마, 윤서는? 윤서 자고 있어. 많이 피곤했나 봐. 에이, 나 윤서랑 놀려고 숙제 빨리 끝냈는데. 다행히 아들도 윤서를 많이 챙겼습니다. 윤서도 친오빠처럼 따랐고요. 뭐 사촌이면 친오빠나 다름없죠. 며칠 뒤 면접 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말입니다. 여보, 나 합격했어.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 이야, 당신 대단한데? 요즘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말이야. 나 대단한 거 이제 알았어? 당신 능력 있는 와이프 얻은 줄 알아? 아이고, 잘 모시겠습니다. 그나저나 윤서가 걱정이네. 당신 출근하면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어린이집은 이제 겨우 적응했는데 낯선 사람 만나는 건 아직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같이 찾아보자. 설마 윤서 봐줄 사람이 없겠어? 그럴까? 그래, 안 되면 내가 육아휴직이라도 쓰지 뭐. 나 참, 세상 무슨 육아휴직이야. 상진이 초등학교 5학년이야. 2년 뒤면 중학생이라고. 그럼 그건 아닌가? 재취업했다는 기쁨도 잠시 조카를 봐줄 사람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요.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제가 볼게요, 윤서. 동서 친구 중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서를 통해 인사를 한 뒤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고 장례식에도 왔던 친구였는데요.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 윤서 안부를 물었던 탓에 자연스럽게 사정을 얘기하게 됐죠. 그랬더니 선뜻 자신이 윤서를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 윤서 맡아줄 수 있겠어요? 네. 안 그래도 현주 그렇게 가고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윤서는 또 어쩌나 싶었는데 어린이집 마치고 몇 시간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우, 이렇게 고마울 때가. 고맙긴요. 저도 부업 생겨서 좋죠. 동서 친구가 서윤을 맡아준다고 하니 짐 하나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볍더군요. 서윤이도 아는 힘으로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첫 출근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전에 하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첫날이라 좀 긴장되긴 했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업무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3일 정도 지나니 대략적인 움직임을 알겠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순하고 좋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윤서라고 했나요? 조카 맡길 사람은 찾았습니까?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사장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윤서 봐줄 사람을 찾았냐고 물으셨어요. 네, 다행히 지인이 윤서 봐주기로 해서요. 이렇게 제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윤서에게 목걸이에 대해 얘기해봤느냐고 물어볼 법도 한데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선 일절 말이 없으셨습니다. 윤서를 배려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윤서가 좀 더 안정되면 목걸이에 대해 물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한날은 오후에 윤서를 봐주고 있던 동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윤서가 뭘 잘못 먹었는지 토하고 열이 나서요. 지금 병원에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자가 와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윤서가 토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전 얼른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장염입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장염이 유행이라서요. 탈수 증상이 있으니 수액 맞고 좀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장염이라고 하더군요.
수액 맞고 쉬면 괜찮아진다고 하네요. 여긴 제가 있을 테니까 선생님은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윤서 좀 괜찮아지는지 보고 갈게요. 동서 친구는 윤서가 수액 다 맞을 때까지 같이 있겠다고 하더군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둘이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동서의 절친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운명이란 게 참 얄궂다 싶네요. 둘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더니 좀 약속이나 한 듯 차례대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몇 년이란 시간차는 있지만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현주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미영이라는 친구 얘기. 미영이? 글쎄요. 마음이 아파서 얘기 못했나? 왜 슬픔이 너무 크면 입 밖으로 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만큼 둘이 죽고 못 사는 친구였거든요. 현주랑 미영이. 그래요? 네, 친구들 사이에선 유명했어요. 어찌나 둘이 붙어 다니던지 저러다 연애는 하겠나 싶었는데 또 둘이 비슷한 시기에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들 신기했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왜 난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을까요? 동서 장례식 때도 못 본 것 같은데. 당연히 못 보셨겠죠.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거든요. 네? 멀리 외국에라도 갔나요? 차라리 그러면 좋죠. 외국에 있었다면 아무리 멀어도 올 친구였어요. 가족보다 더 친했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왜 올 수 없는 곳으로 갔어요? 올 수 없는 곳이라면 혹시 네, 애나 다 죽었어요. 안 그래도 몸이 약했던 친구였는데 임신 중독증으로 임신 내내 고생하다가 결국 그래서 차례대로 떠났다고 한 거군요. 알고 보면 미영이 걔 인생도 참 안 됐어요.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해서 집을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기 낳다가 그렇게 됐으니 미영이란 친구 아버지가 반대해서 집을 나왔다고요? 네, 빈손으로 집을 나왔으니 당장 갈 곳이 있어야죠. 그때 현주가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어요. 미영이 결혼 준비도 현주가 친정엄마처럼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나 전혀 몰랐네요. 현주 결혼 전 일이라 모르셨을 거예요. 그럼 아기는요? 아기는 살았나요?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딸이라고 들었는데 미영이 죽고 아빠가 딸 데리고 행방을 감춰버렸어요. 네? 행방을 감췄다고요? 그래서 현주가 속 많이 상해했어요. 어떻게 자기한테까지 연락을 끊어버릴 수가 있냐고 말이죠. 그랬겠네. 동서 입장에선 속상했겠네. 맞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던데 현주는 더 했겠죠. 얘기를 하다 보니 어쩌다 미영이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 윤서가 수액을 담았고 깨어나 얘기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전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와 다시 재웠어요. 그런데 잠든 서윤이 목에 목걸이를 보는데 낮에 들었던 동서 친구 미영이라는 사람 얘기가 생각났어요. 미영이라는 사람이 혹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언젠가 동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애 낳다가 죽었다는 얘기 말입니다. 그래서 전 다락방에 올려뒀던 동서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거 재수씨 유품 상자 아니야? 갑자기 왜? 찾아볼 게 있어서. 언젠가 윤서가 크면 주려고 동서 유품 몇 가지를 챙겨뒀었죠. 전 거기 있던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동서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화사하게 웃고 있는 낯선 얼굴.
미영 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았다. 웬 사진이야? 전 궁금해하는 남편에게 동서 친구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 재수 씨 옆에 있는 이 여자가 사장님 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빙고.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해서 집을 나왔대잖아. 확실할 것 같지 않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신중해야 할 것 같아. 사장님한테는 상처일 수도 있잖아. 윤서 목걸이만 보고도 쓰러지신 분이잖아. 그만큼 딸이 보고 싶다는 건데 모른 척 하자고? 모른 척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미영이라는 사람 아기 낳다 죽었다면서? 당신 딸이 죽었다는 소식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어? 충격이 크실걸? 그렇다고 모른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신중하자는 거지. 딸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뺏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당신이라면 어떨 것 같아? 살아있다는 거짓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나을까? 아님 아프더라도 진실을 아는 게 나을까? 어렵다. 난 진실을 원할 것 같아. 나도. 남편과 얘기하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진 속 동서의 친구가 사장님이 찾던 딸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 진실을 전하기로 말입니다. 저 사장님을 좀 뵐 수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김소연 씨 오시면 언제든 괜찮다고 하셔서요.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절 기다리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비서는 사장님께 제가 왔다고 간단하게 알린 뒤 바로 사장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전 사장님께 동서의 유품 속에서 찾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왼쪽이 제 동서입니다, 사장님. 오른쪽이 혹시 따님이신가요? 사장님은 제가 내민 사진을 뚫어져라 보시더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제 짐작이 맞았습니다. 동서의 절친이었다는 미영이가 사장님 딸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영이. 사장님은 딸이 어디 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세요? 딸이 절 만나기 싫다고 하던가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진 사장님을 보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든 괜찮습니다. 딸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으니 어서 얘기를 좀 해보세요. 초조한 사장님의 표정을 보면서 전 어렵게 운을 뗐습니다. 실은 사장님, 따님이 사장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미영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게 되다뇨.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사장님은 알아채시더군요. 언제?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전 사장님이 지난번처럼 쓰러지시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데다가 목소리마저 심하게 떨리셨거든요. 아기를 낳다가 그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기라면?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기 아빠가 딸을 데리고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아기 아빠가 사라졌다고요? 네. 내 딸이 아기를 낳다가 죽었는데 그 아기를 데리고 사라졌다는 겁니까? 사장님 눈빛에 얼핏 분노가 서리는 듯도 했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듣게 된 얘기라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그 윤서 엄마 유품 중에 아기 아빠 사진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봐 줄 수 있습니까? 네.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사장실을 나오는데 마음이 무겁더군요. 그리워하던 따님은 찾았지만 사장님이 바라던 모습은 분명 아니었을 테니까요. 전 퇴근 후 집으로 가서 바로 동서 유품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얼핏 동서가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얘기가 또 떠올랐습니다. 형님은 살면서 누군가와 인연을 끊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이에서요. 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친한 사이인데 인연을 왜 끊어? 그렇죠.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동서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동서한테 인연 끊자고 그래? 말이나 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애가 타진 않겠죠. 뭐야, 진짠가 보네? 아, 누군데? 동서같이 착한 사람한테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뭐, 지나간 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씩 생각이 나서 속이 상하네요. 지나간 일로 그렇게 속상해할 정도면 진짜 친했던 사이인가 봐. 뭐, 그 사람이랑 친했던 건 아니고 그 사람 와이프랑 친했었죠. 제 베프였거든요. 뭐야, 그럼 남편이 아내와 친구 사이를 갈라놨단 말이야? 뭐 그런 남자가 다 있어?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인연을 끊어나? 동서 친구, 결혼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친구랑 참 잘 어울리던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대? 동서 친구도 좀 그렇다. 남편이 인연 끊으라고 한다고 그 말을 들어? 친구가 살아있었으면 당연히 인연이 안 끊겼겠죠.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친구 죽고 인연이 끊겼단 말이야? 뭐 그런 셈이에요, 형님. 아, 그건 좀 이해가 간다. 네? 생각해봐. 아내 줄 거 없는데 아내 친구를 계속 만난다는 게. 그래도 우린 그럴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친구가 죽으면서 부탁한 것도 있고. 무슨 부탁? 친구 아기 낳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딸을 부탁했었어요. 전 그러겠다고 약속했었고요. 그래서 더 동서랑 인연을 끊은 걸 수도 있어. 왜요? 동서 볼 때마다 죽은 아내가 더 생각나지 않았겠어? 아마 많이 괴로웠을 거야. 그래서 그랬을까요, 형님? 그래, 좋게 생각하자고. 우린 안 당해본 일이잖아.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니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 그래도 전 한 번씩 미운 생각이 들어요. 친구 딸은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동서 입장에선 또 그렇겠네. 그 대화가 왜 이제야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도 서방님과 동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데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깜빡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당신 정도면 잘 이겨내고 있는 거야.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이제야 기억이 나더라는 말에 남편은 위로를 했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심지어는 매일 하던 업무들인데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당연한 일이겠죠. 친동생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사고 직후엔 저도 정신이 없는 데다 윤서를 보살피느라 미처 남편을 챙기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어떻게 극복했어? 나? 극복 못했어. 어? 내가 멍하니 있으니까 동료들이 알아서 대신 처리해주더라고. 때 되면 밥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뭐 누구 하나 뭐라 하거나 재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전처럼 돌아오더라고. 당신 진짜 좋은 동료들을 줬구나. 그치? 내가 인복이 참 많지? 사장님한테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뭐? 당신이 사장님 업무를 대신해준다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사장님 식사나 한 끼 대접해야겠다고. 그래,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네. 일개 직원과 사장 관계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요.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이유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은 딸을, 전 서방님과 동서를 잃었으니까요. 원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마음 터놓을 사람이 없는 법이거든. 게다가 사장님, 자식은 딸 하나였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당돌하게도 전 사장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제안에 사장님은 좀 당황해 하시더니 금방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 날짜는 일부러 휴일로 잡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가기 위해서였죠. 여기 꼬리곰탕이 진짜 진국입니다. 저희 아빠도 곰탕 드시고 싶을 때는 꼭 이 집에 오신다니까요. 남편과 전 몸보신 겸해서 사장님을 꼬리곰탕집으로 모셨습니다. 비싸고 맛있는 것보다는 정감 있는 음식이 좋을 것 같아서였죠. 꼬리곰탕 좋습니다. 한 번씩 이 곰탕이 생각나더라고요. 다행히 사장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이거 괜히 쉬는데 내가 남편분 시간까지 뺏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내한테 얘기 듣고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남편이 있으니 분위기가 낫더군요. 사장님도 훨씬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이런저런 얘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거 부탁하신 사진입니다. 윤서 육아일기장에 이 사진이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못 봤던 것 같아요. 전 임신한 채 활짝 웃고 있는 사장님 딸과 그런 아내를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고 있는 남자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위와 손녀를 찾는데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사위하고 손녀를 찾으시려고요? 찾아야죠. 딸 그렇게 됐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결혼을 반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말이죠. 야, 참, 이 욕심이 컸어요. 욕심이 아니라 그만큼 따님에 대한 사랑이 크셨던 거겠죠. 맞습니다. 난 미영이만큼은 뭐든 최고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엄마 죽고 딸만 보고 살았었거든요. 미영이는 좋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기준에 한참 못 미쳐 보였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남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님이 집을 나갔던 거군요. 내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는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도통 듣지를 않는 겁니다. 남자에 미쳤구나 했더랬죠.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집을 나가더라고요. 좀 길어봤자 한 달이면 돌아오겠거니 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옷까지만 몇 개 챙겨서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아휴, 그때 내가 고집을 꺾었어야 했는데. 그럼 집 나간 이후로 따님을 한 번도 못 만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딸이 그렇게 나오니까 괘씸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했습니다. 그럼 따님이 결혼했던 것도 모르셨던 겁니까? 몰랐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딸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말을 뭘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후회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깟 학벌이나 집안이 뭐 중요하다고? 미영이가 좋다고 하면 그만인데. 그럼 사위분 얼굴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셨던 겁니까?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데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예 만날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딸이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제가 무시했어요. 미영이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수준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말이죠. 지금 생각하니 참 부끄럽네요. 식사를 마치고 간단하게 차 한잔 마시러 간 곳에서 사장님은 담담하게 지난 과거사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말씀하실 때는 얼굴에 후회의 빛이 가득했어요. 부모라는 게
자식이라면 욕심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라 더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고집 부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겠습니까? 부모가 져야 마음이 편한 건데 내가 그땐 그걸 몰랐습니다. 사장님의 한숨이 자꾸 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해주려고 합니다. 사위분하고 손녀 찾으셔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후회는 이제 그만하고 두 사람 찾아서 용서 구하려고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사장님. 하늘에 있는 따님도 무척 기뻐할 겁니다. 그럴까요? 그럼요. 혹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미 충분히 도움이 됐습니다. 사진이 있으니 훨씬 찾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전 하루빨리 사위와 손녀를 찾기를 빌었습니다. 윤서를 돌봐주던 동서 친구도 제가 전해준 얘기에 놀라워하더라고요. 현주랑 미영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맞나 봐요. 죽어서도 이렇게 인연을 이어주니 말이에요. 저도 두 사람 아는 친구들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혹시 미영이 신랑 소식 듣게 되면 꼭 연락하라고요. 그렇게 동서 절친 남편과 딸 찾기가 진행됐는데요. 어느 날 사장님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주말에 식사를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물론 아들과 조카 윤서까지 초대한다고 하셨어요. 상진이랑 윤서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고? 왠지 목소리가 들떠 있으신 것 같던데 혹시 두 사람 찾은 건 아닐까? 그런 거라면 진짜 좋지. 그럼 식사로 되겠어? 파티해야지. 그런데 정말 파티장 같았습니다. 사장님 댁이라 으리으리할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했는데 일하시는 분 안내에 따라 정원으로 들어서니 파티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온갖 고급스러운 음식에 즉석 바비큐 요리하는 셰프부터 서빙하는 사람까지 손님보다 일하시는 분들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 간단하게 저녁 먹는 거라며? 이 분위기 어쩔 거야? 몰라. 사장님 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봐. 나도 그래서 청바지 입고 왔잖아. 화려한 분위기에 남편과 전 어리둥절해 있었죠. 신난 건 아들 상진이와 조카 윤서였습니다. 우와, 엄마, 오늘 어린이날 같아. 나 저거 먹어도 돼? 아들, 우선 인사부터 드려야지. 손도 씻고. 네가 아들 상진인가 보구나. 괜찮다. 인사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 너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 진짜요, 할아버지? 상진아, 할아버지 아니고 사장님. 아닙니다. 전 할아버지가 더 좋습니다. 윤서 뭐해? 얼른 오빠 따라가지 않고. 네, 할아버지. 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자 사장님은 무척 흐뭇해하셨습니다. 사장님, 이거 간단한 저녁 식사가 아닌데요. 저희가 큰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부담 가질까봐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한 겁니다. 두 분한테 내가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초대했어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설마... 맞습니다. 사위하고 손녀를 찾았습니다. 사장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안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는데요. 순한 얼굴을 한 남자와 동서 사진 속 친구와 눈이 꼭 닮은 여자아이였습니다. 말 안 해도 사위와 소녀라는 걸 단박에 알겠더군요. 식사 자리는 말할 수 없이 즐거웠습니다. 사위와 소녀를 찾은 사장님은 지금까지 만난 이래로 가장 신이 나신 것 같았고요. 사위나 소녀딸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기성 씨,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위의 이름이 백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서방님과 비슷한 또래라 남편도 저도 곧 친해졌죠. 네, 뭐든지요, 형수님. 기성 씨는 순한 얼굴만큼이나 성격도 서글서글했습니다. 기성 씨를 보니 죽은 시동생 생각이 난다고 하자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라면서
바로 저에게 형수님이라고 하더군요. 갓 태어난 아기 데리고 왜 행방을 감췄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동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아이, 당신 좋은 날 왜 그래? 혹시 불편해할까봐 남편이 얼른 제 말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한 게 많은걸요. 기성신 남편에게도 형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땐 정말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죽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귀찮고 밤엔 이대로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미영이가 진짜 내 곁에 없구나 하는 걸 실감하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서울에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미영이를 아는 사람들과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요. 아마 예지가 없었다면 전 그대로 폐인이 됐을 겁니다. 그럼 무작정 서울을 떠났던 거예요? 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떠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살던 집 전세금을 빼서 바로 떠났던 겁니다. 기성씨 심정 한편으론 이해가 가기도 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미영이랑 나이 들면 가서 살자고 받았던 곳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귀향을 했죠. 결국 또 아내랑 나중에 와서 살자고 약속했던 곳으로 갔던 거네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미영이하고의 추억 때문에 못 견뎌서 서울을 떠나면서도 아내와의 추억이 아예 없는 곳은 싫었습니다. 진짜 와이프를 많이 사랑했었나 봐요. 형수님도 보시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다 싶으셨을 겁니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미영씨 참 행복하게 살다 갔구나 싶네요. 기성씨 사랑 듬뿍 받았잖아요. 아빠 사랑도 많이 받고. 사장님은 어린 손녀 예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도 그 점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좀 더 자격이 있었더라면 미영이가 집을 나오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자격이니 뭐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기성씨가 자격이 없다고 하면 그런 남자를 선택한 미영씨가 뭐가 되겠어요? 아빠 반대까지 무릅쓰고 선택한 남잔데 말이에요. 그건 형수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선 사장님보다 기성씨와 더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은 가만히 저희가 나누는 얘기를 들으시는가 하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사장님 소녀딸 예지는 아빠를 닮아선지 낯도 안 가리고 금방 아들 상진이와 친해지더군요. 또 윤서에겐 언니 노릇을 했습니다. 역시 애들은 금방 친해지네요. 셋이 벌써 웃고 떠들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 점은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지가 엄마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미영이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겨서요. 하는 짓도 딱 미영이었습니다. 저 보세요. 지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거. 미영이가 저랬거든요. 한번 이거다 싶으면 굽히지 않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크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여차하면 회사도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딸 얘기만 나오면 쓸쓸함이 묻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와 손녀가 딸의 빈자리를 모두 채울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이젠 그런 욕심 다 버렸습니다. 나도 사위 따라 귀촌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회사는 어쩌시고요? 당장은 아니고 서서히 전문 경영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생각은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사유가 계속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하니 존중해야죠. 이젠 제 생각만 고집하지 않으려고요. 사장님은 우선 사위가 살고 있는 시골에 작은 집부터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말이면 그곳에 내려가 지내시면서 손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이죠. 잘 생각하셨습니다. 집 다 지어지면 주소 알려줄 테니까 가족들이랑 한 번씩 놀러 오세요. 저희 가족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조대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장님과 얘기를 나누는 사이 남편은 기성 씨랑 한잔하면서 꽤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형제나 다름없더라고요. 당신 기성 씨랑 꽤 친해진 것 같더라. 남편이 술을 마셨으니 돌아오는 길은 당연히 제가 운전을 했죠. 상진이와 서윤인 피곤했는지 차에 타자마자 잠들었습니다. 기성이게 얘기가 아주 잘 통하더라고. 기성이? 당신 벌써 말 놓기로 한 거야? 그럼 내가 4살이나 많은 형인데 당연히 말 놔야지. 서방님이 허망하게 떠나간 뒤 가끔 쓸쓸해 보이던 남편이었는데요. 동생이 생겼다면서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당신 기성씨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당연하지. 경호가 꼭 살아 돌아온 것 같더라고. 서방님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는 말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워낙 사이가 좋았던 형제지간이라 한동안 남편은 서방님에 대해 얘기하는 걸 꺼렸었습니다. 저도 가능한 얘기를 피했었어요. 아마도 기성씨와는 그런 점이 서로 통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상실감 때문에 아파서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주저했던 슬픈 말입니다. 사위와 소녀를 만나 치유됐던 건 사장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위로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이번 주말에 기성씨 농장에 가자고? 사장님 댁에서 식사하고 온 지 채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은 기성씨 농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만났잖아. 그런데 이번 주 또 보겠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기성이가 꼭 오라고 했다고. 그거야 인사말로 그런 거겠지. 아니야, 오늘도 문자 보내는걸. 시간 괜찮으면 이번 주 가족들 데리고 오라고. 남편은 기성씨에게 온 문자를 제게 보여주면서 가자고 졸랐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신이 난 남편 길을 살려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자고 했죠. 역시 당신이라면 내 마음 알아줄 줄 알았어. 사실 이전에 서방님네와 자주 뭉치기는 했었습니다. 사소한 축하거리가 생겨도 그걸 핑계로 모이곤 했었죠. 남편은 그때 그 기분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 일찍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늦잠 꾸러기 아들이 놀러 간다는 얘기에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어나 씻더군요. 윤서도 얘 집 보러 간다고 하니 신나했습니다. 오늘 사장님도 오실 거야? 뭐? 사장님도 오신다고? 내가 전화드렸어. 시간 괜찮으면 오시라고. 당신 내 생각은 안 해? 당신이야 상관없겠지만 난 우리 회사 오너라고. 당신 사장님이라고 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잖아. 그건 그래. 전 사장님이 오신다는 얘기에 윤서 목걸이를 챙겼습니다. 얼마 전 윤서와 얘기해서 목걸이를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거든요. 기성씨 농장은 아담했습니다. 여기저기 애쓰는 흔적이 보이더군요. 처음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농사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동네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농장에서 보는 기성씨 모습은 또 달라 보였습니다. 왠지 더 믿음직스럽더군요. 난 여기 농장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을 지을 생각이야. 땅은 계약했고 집 지을 건축회사를 알아보는 중인데 자네도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하고. 사장님도 어느새 남편에게 편하게 말을 놓으시더군요. 제 친구 중에 건축회사 하는 놈이 있긴 한데 견적서 한번 내보라고 할까요? 그럼 좋지. 자네 친구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친화력이 좋은 건 알았지만 와이프 상사에게까지 그 친화력이 발동될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 보면 남편이 직원인 줄 알겠다 싶더라고요. 당신 사장님한테 드릴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나한테 줄 게 있다고? 뭡니까? 정작 직원인 저에게는 꼬박꼬박 존대하셨어요. 이 목걸이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싶어서요. 윤서가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친한 친구가 줬다고 하면서 동서가 윤서에게 잘 간직하라고 했대요. 아닙니다.
그 목걸이 이젠 윤서 겁니다. 엄마가 남긴 유품인 줄 안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뺐습니까? 괜찮습니다. 윤서한테는 제가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윤서한테 남긴 유품, 이것 말고도 있어요. 그러니 이 목걸이는 예지한테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걸이는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장님 손녀 예지에게로 말이죠. 대신 전 윤서에게 더 예쁘고 깜찍한 목걸이를 사줬습니다. 윤서가 우리 딸이 된 기념으로 말이죠. 남편과 의논해서 우린 윤서를 딸로 입양했거든요. 그래서 이젠 저와 남편이 큰아빠 큰엄마가 아니라 아빠 엄마가 됐습니다. 하늘나라 먼저 간 서방님과 동서도 기뻐하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족이 더 생겼어요. 눈치채셨겠지만 기성 씨와 남편이 의형제를 맺었고 덕분에 전 서방님과 조카를 얻었습니다. 덤으로 시아버님 같은 분도 생기고 말입니다. 물론 회사에선 사장님이시지만요. 가족들이 늘어나니 사는 게 왠지 더 든든합니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내 편이, 확실한 내 편이 나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